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15년 12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수리했다.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 이상이지 사실상 노래 끄고. 이거 문진석이하고 대화 노출되면서 논란이 아니고 우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국가의 수익 모델화, 그게 됩니다. 인사 개입 없었다. 현지 누나 나오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잘라버리네. 김현지는 이주만하면 나오고요. 우자는 이미 언제부터 했냐? 올해 6월달인가? 7월달, 6월달, 7월달, 그때부터 이미 해가지고 현지 이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문진석이도 그렇지요. 아는 사람도 다 아는 원래 이재명 쪽에 가지고 원래 코 지지층이란 그렇고 코 닦아를 해야 되나? 하여간 거기인데도 이래가지고 현지 누나 찾고 앉아있다.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 알 수 있겠죠. 다 요렇게 하는 거 김현지만 나오면 이 꼴이 나오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재명의 경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든 뭐든 다 말아먹고 앉아있는데, 그런다고 대통령 하면서 쌓아놓은 업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지금 이전 거 지우려는 거 거기에 더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전 거만 지운다고 끝난다? 아니지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재명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테크트리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겁주고 수사에도 산재 안 주라. 이거 표현이 지게 주네. 겁주고 수사에도 산재 안 주라. 표현이 참 싼 말입니다. 싼 말인데 우자가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재명의 경우 엄청나게 팔아먹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왼팔. 예전에 산재 당했다고 왼팔 엄청 팔아먹었죠. 이거 오른팔이고 왼팔 엄청 팔아먹었습니다. 자신이 왼팔을 왜 다쳤는지를 갖다가 일하다가 다쳐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겁주고 수사해도 산재가 안 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일을 갖다가 부상하고 다치고 사람 죽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일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주는 겁니다. 일해놓고도 이러고 앉아있다? 참 대단하다. 넘어가고요.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어게인 2018, 어게인 2022, 이 얘기하는 이 얘기 안 하는데, 이거 2018년은 이재명이가 제대로 팔아먹은 거죠. 이재명이 아니다. 문재인이 제대로 팔아먹었죠. 북한 가지고. 우자는 관련해서 이재명이 또 북한 가지고 장사해 먹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거,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코멘트 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패를 갖다가 좌우하는 거는 사실상 서울시장이라고 우자견적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사법부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 내란 재판부 법왜곡죄 논의. 이거 위헌입니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지금 헌법 파괴질 주장창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파괴질 하고요. 성추행 짓이나 하고 또 이거 현지 누나 티 나오고 이러는데도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해가지고 더불어하고 거기 미쳐있다? 답 없다 보면 됩니다. 나중에 어째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 돌아서 다 업보로 다 쌓아져가지고 다 받아먹게 돼 있다. 나중에 어째 되는지 한번 봐라 진짜. 사법부를 향한 개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개혁은 개혁이냐, 위헌질의 헌법 파괴질이지.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 나서야지. 나서야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 나치가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법 왜곡죄 이것도 골 때리는 거 이거. 도대체 이거 삼권 분리고 나발이고 해가지고 다 반말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냥 공산당 하자는 거예요 이거? 공산당 일당 독재하자는 겁니까? 어쨌든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다 업보로 받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면은 0.12%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찔끔 상승했습니다. 해가지고 1온스 해가지고 4208.42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는 22평선에 찰싹 붙어서 가지 않겠나 당분간. 그래 봅니다. 물론 22평선이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은덩이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죠. 그래 됩니다. 일단 RSI급도 좀 개걸음 칠 것 같은 냄새가 좀 나고 그렇네요. 자, 은덩이로 보시죠. 은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2.35% 하락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해가지고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57.11달러. 그런데 22평사하고는 여전히 간격이 많이 넓네요. 예, 많이 넓습니다. 좀 그렇겠다. 당분간 조금 상승하는 데 가지고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12월 1일부로 해가지고 그 저 패드가 QT 양적 긴축 종료했죠. 공식 종료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약발 받아서 올라간 건가? 하여간에 해가지고 양적 긴축을 종료했는데 이런다고 바로 해가지고 뭔가 불장이 펼쳐질 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우정적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넘어가고요. 야, 이거는 저 달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어제 가지고 0.22% 그래서 99 라인이 붕괴됐다가 다시 99.07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도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이 됐고요. 야, 200하고 52평선이 이거 12월 달 안으로 해가지고 널널하게 잡아도 12월 안에 해가지고 만나겠는데 요게 만나서 뭐 크로스가 난다 이럴 때 어떤 꼴이 나는지 상당히 우장쪽으로 관심 갑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0.22% 상승인데 우리나라는 두 배, 뭐 그냥 비율로 치면 두 배 정도 더 싸져가지고 0.48% 싸져가지고 1달러에 다시 1473.14원이 됐습니다. 1466원, 1474원. 아이고 뭐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침에 내다 꽂네. 내다 꽂네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경우 이거 22평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뭐 52평선, 202평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22평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꼴이면 어떻게 된다? 이번 주는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진짜 문제가 된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내리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심각해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 주도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 우자가 K 외환 당국이면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저 환율을 갖다가 좋게 좀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아침에 내다 꽂는 좀 냄새가 나는데 야, 넘어가고 자, 엔화 쪽은 그러니까 이거 일본 쪽은요 지금 뭐 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찌하니 많이 뭐 정신 없습니다. 여기 뭐 국채 이쪽에도 뭐 아주 뭐 정신 없고요. 이쪽엔 정말 정신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이 엔화하고 일본 쪽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제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22% 상승했는데 엔화는 오히려 반대로 해가지고 0.08% 좋아졌습니다. 살짝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55.055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자가 일본 국채 버블 거품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자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포스팅은 우자가 뭐 한 3일 전인가 했는데 너무 밀린 게 많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지나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뭐 옛날 거 회상하는 거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늦게 해도 네,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이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이 폭등하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 겁먹고 있습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겁먹고 있죠. 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 엄청나게 큰 이벤트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예전에 이거 지금 보시면 일본 4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0.40% 이렇게 거의 0%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무 걱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걱정하는데 이때는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걱정을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경제 꼴에 대해서 꼬라지에 대해서 계속 뭐라 했던 우짜 같은 인간의 경우에는 진짜 위험한 순간이 2016년 이거 6월 이때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04% 여기죠? 0. 숫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0.04%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기록할 때를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권 즉 국채 가격은 억수로 부풀려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버블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채권 수익, 국채 들고 있어봤자 수익이 늘어난 것 하나도 없고 일본 중앙은행의 철벽 방어 같은 완충 장치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본 중앙은행의 철벽 방어 이런 거 없지요. 예, 그런 완충 장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하는 걸 갖다 뭐란다? 정상화라고 합니다. 요즘 정책의 정상화 이라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정상화하게 된다. 인상하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무한정 국채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수익률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이때죠. 2016년 그때 상황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게 우짜의 관점입니다. 왜? 이때는 거의 그 피크였으니까. 이때 피크였으니까 그렇죠. 참고로 일본의 20년, 30년,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모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3에서 4% 수준까지 올라간데 국채 수익률이 0 어떤 거는 뭐 제로도 같습니다. 0에서 3에서 4%까지 상승, 즉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 바닥에서 국채를 산 사람들은 모두 그냥 파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피해는 이미 발생했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때를 바닥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 그 우한 필름 터지기 전에 2019년 이거 래퍼 크라이시스 있을 때 아니에요. 이때 샀다 하더라도 이때 이미 그때 이후부터 쭉 오르고 있었으니까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흡수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죠. 바꿔서 말하면 가격 재조정, 리프라이싱 과정은 이미 대부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 자체는 끝났고 이제 계속 오르는 것만 남았다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현재의 고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국채 수익률 높은 거, 이걸 보고 지금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웃자 보기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수익률은 공황에 빠지기 딱 좋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장이 위험한 부분 중 대부분을 이미 태워 먹었다. 그러니까 소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이 확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일본 국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수익률이 거의 제로가 되면서 수익률 그런 게 뭐냐 이런 소리가 나왔고, 밸류에이션이 정말 미친 수준이었을 때, 국채 가격이 정말 미친 수준이었을 때 그때를 두려워했었어야지, 폭락이 이미 일어난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웃자가 보기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미래 수익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더 가깝다 이 말이 됩니다. 웃자의 주장입니다. 진짜 거품은 언제입니까? 2016년 그때였고요. 지금은 두려움을 떠나서 지금은 뭐 두려움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데, 웃자가 보기에는 감정의 논리를 뒤집어서 보면 2016년에 두려워해야 했었고 지금은 어째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구리 차트를 올렸는데 구리 관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구리 현재 가격이 가지고 갑자기 좀 튀죠? 예, 쭉쭉쭉 튀고 이럽니다.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0.57% 하락해가지고 5,276이었나 이게? 아니 5달러 5달러 이래 되겠네요. 이래 됩니다. 이게 뭐 수치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우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라 가지고 좀 헷갈린데요. 왜 이거를 갖다가 우짜가 소개시켜 드렸냐 이거를 갖다 말씀드리면,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리 쪽에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관세 가능성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구리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LME 어디입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죠. 여기에 있는 창고에서 약 5만 톤, 금액으로는 5억 달러 어치의 구리를 인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에서. 이번에 머큐리아에서 이거 재고를 갖다 빼달라, 재고 취소한 거는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 5억 달러 어치, 5만 톤 어치가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선박 운임비 관련 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 물론 블룸버그 차트고요. 보시면 미친듯이 올라가죠. 예,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해 2025년 요건데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무역 갈등, 제재, 그리고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전 세계 바다를 가로지르는 떠다니는 에너지부터 벌크, 광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운임비가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2025년 연말에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고요. 주요 항로 미국 LA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 상하이 이쪽하고 이런 거만 맨날 컨테이너만 보다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 주로 벌크죠. 예, 석유 벌크, LNG 이겁니다. 에너지하고 이런 거 상품 광석 나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꼴이 나고 앉았다 이건데, 주요 항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고 이런 거 되겠죠. 주요 항로의 원유 순송
일일 수익이 인컴이 올해 2025년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인 467%로 증가했고 뭐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LNG와 철광석 같은 원자재, 원유는 요 시꺼먼 거죠. 요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원유 저 LNG는 뭡니까? 요 노란 거, 이게 되죠. LNG하고 그다음에 철광석이 뭐 어디에 해당됩니까? 벌크. 철광석 요거죠. 예, 분홍색. 요런 것들의 원자재 운송 요금도 각각 LNG는 4배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에 벌크선 이거는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화물 운임비는 수요와 계절적 약세로 인해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뒤쪽으로 앉아있죠. 덕분에 해운업계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적어도 내년 2026년 초까지 이 선박들, 그러니까 뭐 벌크선, 뭐 유조선, 그리고 저 LNG 선박선, 뭐 운반선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부족하면서, 즉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마크롱 유럽 정상들에게 미국이 우크라 배신할 수도, 이거는 뭐 비공개 통화서 불침 드러내 메르츠 우리 갖고 장난친다. 유럽이 여전히 정신뽕이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짓을 하고 앉아있죠. 예, 관련해서 우자가 포크롭스크 점령 소감이라는 영상도 올렸는데, 거기서 서방의 신화가 작살났다, 끝났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하죠. 우자가 우크라이나 부패권 관련해서는 우자 개인적으로 블로그에서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부패 관련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지겨워서 유튜브에서는 안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이 마크롱이 나와서 유럽 정상들한테 미국이 우크라 배신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 배경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가 되겠다? 키이우는 공황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국가 반부패국이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 그러니까 줄여서 NABU인데, 여기에서 국가 반부패국이 에르막이죠. 에르막. 맨날 이 젤렌스키 옆에 같이 다니던 덩치 키 크고 덩치 억수로 좋은 친구, 그 친구 집을 갖다가 예르막 집을 급습한 후에 예르막을 해임하도록 강요한 것이나, 우크라이나 집권당 의원 7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단순한 반부패 활동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통제된 우자보인 거의 폭파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덕분에 지금 어떻습니까? 젤렌스키 측근들은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이 결과를 직감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죠. 예르막도 이미 사임한다고 했고요.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도 젤렌스키 정권을 합법화하지 않을 것인 가운데, 키이우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치판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걸 알고 모스크바에 몰래 접근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뭐 이 어둠의 세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고요. 참고로 젤렌스키는 어떻습니까? 푸틴과의 협상 자체를 불법화했지요. 예, 불법화한다는 거는 안 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젤렌스키 정권은요, 이미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앉아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을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 정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미국 모두 젤렌스키가 하는 쇼를 갖다가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받아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포스트 젤렌스키, 즉 젤렌스키가 치워진 이후를 목표로 한 정권 교체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우자견적으로 보는데, 이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정신뽕 들린 쪽은 누구다?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 특히 유럽 쪽 인사들이 그 대부분인데요. 좀 전에 나왔던 뭐 마크롱 등등 이런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간을 하나 웃자가 말씀드려볼게요. 화이자와 체결한 수백만 회분 규모의 백신 계약, 이른바 화이자 게이트 비밀 문서 까발려져 가지고 난리가 난 게 또 누구 있습니까? 이게 바로 폰데 레이언이죠. 폰데 레이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폰데 레이언의 경우 악수로 유명한 게 보다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리고 폰데 레이언, 레이언 이 주변에서는요, 조달 사기, 부패,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누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되죠. 이 여자의 경우 또 특히 문제가 최근에 무슨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녀가 밑에 두고 부렸던 페데리카 모게리니라는 이름의 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여자가 있고요. 또 한 명이 누구 있다? 스테파노 산니노라는 전 유럽 대외 관계청 사무총장이 이 둘이 입찰 조작 혐의로 구금되면서 부패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누가 말이죠? 폰데어 라이언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자가 라이언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정신병을 갖다가 계속 퍼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로 우자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우자가 러시아의 포크롭스크 점령 소감이라는 영상에서 신화가 다 깨졌다라고 이미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환상과 신화는 전장에서든 외교판에서든 키이우 하늘 위에서든 다 끝났고요. 셀프 프로파간다와 위선에 취해 있던 유럽은 이제 숙취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이 곧장 끝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짜견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우짜는 우크라이나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미국에 예, 또 뭐 저 데이터 나왔습니다. 보시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이게 나왔죠. 여기서 발표한 고용 데이터입니다. 이게 좀 줄이겠는데, 예, 우짜가 해가지고 요 빨간 줄 쳐놨죠. 2025년 117만 8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들은 2003년 이후 10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았던 이게 15만 3,074개의 일자리가 이거 해가지고 줄었는데, 이거 뭐 갑자기 폭발하죠. 줄었는데 10월에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2003년 이후 10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이 잘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월에도 얼마나 일자리를 줄였다? 7만 1,321개, 7만 1,321개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이러고 뭐 이제 토탈이 나오고, 이것도 7만 개 나와 있고 이랬죠. 7만 1,321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11월에도 줄였습니다. 11월 기록으로는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줄였고요. 2024년 11월 대비해서는 57,727개가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삭감한 말이죠. 11월에 7만 명 이상 해고한 거는요. 2022년과 2008 금융위기 터지던 그때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이번에 세 번째로 2025년에 기록을 세웠다. 이게 되겠죠. 가장 많이 해고된 부문은 통신 서비스로 1만 5,130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1만 5,139개. 브라이어존에서만 1만 2,337개, 1만 2,377개입니다. 오늘 이상하네. 요게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어존에서 주도하면서 1만 5,139개가 사라졌고, 그리고 기술 부문에서 1만 2,377개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식품 부분에서는 6,708개가 사라졌고, 서비스 부분에서 5,509개가 사라졌고, 소매 부분에서 3,290개가 사라졌습니다. 자, 1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누적으로 해서 하면은 미국 기업들, 미국 고용주들은 총 117만 821개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일자리를 줄였고요. 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동기간 대비 54%나 더 일자리를 갖다가 줄인 겁니다. 한편 11월 채용권, 이거 뭐 짜는 것만 얘기하면 채용도 했지 않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11월 채용권은 7,094개로 지난 3개월 내 가장 작았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고용 얘기 나왔으니까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우짜가 원래를 말씀드린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에서 말씀드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드리죠. 11월 29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1만 8천에서 19만 1천으로 감소했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250개에서 21만 4,750개로 감소했습니다. 11월 22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4만 3천에서 193만 9천으로 요것도 감소했습니다. 194만 4만 3천에서 193만 9천으로 감소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 얘기는 찰스 스왑의 CEO인 릭 워스터가 언론 인터뷰 중에서 많은 고객들, 그러니까 자사의 많은 고객들이 주식시장 상승 후에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를 묻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웃자가 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봅니다. 현재 시장 상황하고 투자자들이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그러니까 릭 워스터의 발언이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한동안 호황을 누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뭐가 잘못될지 걱정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덕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시장이 과열된 것인가? 과열된 것인가? 또는 자신이 버블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일 모든 것이 폭락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현실인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떤 과거입니까? 대표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지 못하게 된 때지요. 네, 이런 거는 역사에서 아주 자주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자산 보호를,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투자 자문가들이 권고하는 것도 항상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즉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도록 하라. 이게 되겠죠. 뭐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전략을 갖다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전략은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주식판이 폭락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채권, 부동산, 그리고 다른 유형의 투자를 병행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만드는 것. 요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현금 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시장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또는 폭락 후 싸게 매수하는 걸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자신의 수입, 인컴이 걱정된다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은행의 계좌에 넣어두면 마음의 평화와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유틸리티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력회사 주가가 주식이 있죠. 유틸리티주 또는 채권 또는 국채 같은 방어적인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오자가 한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말씀 들어봅니다. 핵심 뭐다? 혹시나 걱정된다 이러면은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보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트레저리 뉴스 돼 있죠.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공고 내용인데요.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거 큼지막하게 표시했죠. 보시면 125억 달러가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뭔 거냐? 제목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채 바이백이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12월 3일, 여기죠, 12월 3일. 12월 3일에 자신의 채권, 뭡니까? 국채죠.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죠. 국채를 갖다가 125억 달러어치나 매입, 그러니까 여기는 상환입니다. 상환. 상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 상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주로 상환한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이다? 요거는 요거 또 추가를 해가지고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문서 내용이고요. 그다음 요게 상환이라는 단어 표현이죠. 예를 들는데, 요게 주로 상환 요번에 매입한 물건들입니다. 보면은 2026 쭉 가면 2017, 다른 해는 안 보이죠. 이 전부 다 2026하고 2027년. 주로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1개월 물부터 2년까지 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주로, 만기가 1개월부터 2년까지 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만기가 2026년, 2017년에 끝나는 물건들을 갖다가 주로 해가지고 샀다, 상환했다, 이게 됩니다. 물론 총 발행한 금액은 얼마다? 300, 여기죠. 346억 달러어치지만 여기서 상환한 거는 125억 달러어치만 된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요 물건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2개월물에서
1개월물에서 2년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오래된 채권 즉 국채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을 잃게 되는데요. 벤치마크 곡선 그러니까 뭐 수익률 곡선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덕분에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가격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국채의 경우에는. 따라서 미 재무부의 자신의 빚 관리, 빚 정리,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빚을 갖다 상환한 거,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 이유는 시장이 잘못된 시기에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둘투둘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매끄럽게 만든다,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지 물건 지가 다시 사기가 그러니까 바이백이죠. 이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미 국채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체 당일 자금 조달 시장의 핵심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배경에서 보면 패드는 올해 2025년 들어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12월 1일 QT 양적 긴축 공식적으로 종료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너스 25bp 금리 인하할 건데요. 이는 정책 위반자들이 유동성 고갈을 공식적으로 끝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은 거는 다음 과정은 뭐가 됩니까?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요. 예, 이게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SOFR 우자가 며칠 전에 얘기 드렸나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에 담보부 인일금리 이게 또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SOFR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국채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하루짜리 대출시장 뭐지요? 레포 마켓이죠. 레포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거 차트를 가지고 보이고 장기로 해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액수는 3,407억 달러까지 가지고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이자는 4.01. 우자가 이거 요게 그 SOFR 이자가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4.0% 위로 올라갔다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최근에 SOFR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전체 금융 시스템이 담보 기반이 하루짜리밖에 안 되는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채 시장의 특정 부분이 이상하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담보 자체를 갖다가 옮기기 어려워지면서 왜냐하면 담보 맡겨놓고 현금 담고 이러잖아요. 담보로 자체를 옮기기 어려워지면서 한 곳에서 발생한 변동성이 모든 곳으로 확산 또는 전이되게 됩니다. 역병이 도는 것처럼. 그럴 때 미 재무부의 내 빚을 갖다가 내가 대갚기 그러니까 바이백이 문제 발생을 예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담보가 깨끗할수록 레포 시장도 깨끗해지고요. 레포 시장이 깨끗할수록 갑작스럽고 불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12월 3일 이벤트에서 중요한 거는 125억 달러라는 금액이 아니라 미 재무부의 바이백 그러니까 지 물건, 지 빚을 갖다가 지가 다시 갚기 이게 뉴스거리가 아닌 하나의 도구, 툴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양적 긴축, QT 종료와 함께 벌어진 이 바이백, 미 재무부의 바이백 이거는 안정성이 우선순위 제일 맨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버리지와 끝없는 재융자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이든 금융 사이클이든 이 사이클 후반 정책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런 사례인데요. 레버리지와 끝없는 재융자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크고 극적인 충격을 잘 보기 힘듭니다. 대신에 그런 충격이 나오지 않도록 조용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어떻게? 처음부터 금이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미 재무부가 해가지고 지 빚을 갖다가 지가 사가지고 상환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